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1910년대 일반은행의 설립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특수금융기관의 설립과 자금 조달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금융기관의 설립과 자금 조달을 살펴보기에 앞서 특수금융기관이 무엇인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금융기관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조선 총독부나 일본 정부의 자본적, 인적으로 지배를 받았습니다. 즉, 특수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주식 대부분은 조선 총독부나 일본 정부 혹은 이 두 기관의 통제하에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소유하고 있고 총재 및 부총재는 조선 총독 등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둘째로, 조선 총독부와 일본의 식민지 정책에 부응하여 자금을 운용했습니다. 예를 들면 조선 총독부가 한국에서 식량 증산 정책을 추진할 경우 거기에 부합하게 자금을 운용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특수금융기관을 정책금융기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그래프는 1920년에서 1936년까지의 특수금융기관과 일반은행의 대출 비중을 정리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듯이 1910년대에 일반은행이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는데 이런 추세는 1920년에서 1930년대에도 그대로 이어져서 1920년에는 24%, 1936년엔 15%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반은행의 비중 저하를 대체해서 대출 비중을 높인 금융기관은 특수금융기관인 조선식산은행과 금융조합이었습니다.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조선식산은행의 대출 비중은 1920년 31%에서 1928년에는 45%로 증가했고 그 이후 다소 감소하여 1936년에는 41%였습니다. 금융조합의 경우에는 1920년에 11%에서 1936년에는 19%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선은행의 경우에는 대출 비중이 오히려 감소하였습니다. 제1은행의 일반은행 업무를 인계받은 1910년대에는 대출 비중이 30%를 조금 상회했으나 1920년대를 거치면서 그 비중이 10%로 떨어졌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그래프는 대출만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지만 예금에서도 대출과 동일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민지기에는 조선식산은행과 금융조합, 조선은행 등과 같이 특수금융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설명했듯이 조선은행은 식민지 중앙은행의 역할을 부여받아 한국에서 독자의 화폐인 조선은행권을 발행할 수 있었고 아직 금융기관의 발달이 미흡한 상황에서 일반은행 업무까지 수행하는 특수금융기관으로 1911년 8월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은행은 금화, 지금은이나 일본은행권을 정화 준비로 하여 조선은행권을 발행하는 화폐 제도를 채택했지만 실제로는 금화나 지금은은 없고 일본은행권만을 정화 준비로 하여 조선은행권을 발행하는 엔화 본위의 통화제도가 유지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조선은행은 설립 초기부터 일본으로부터의 자금 유입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였습니다. 더욱이 일본과의 무역 수지가 적자인 상황에서 조선은행권을 안정적으로 발행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금융시장에 적극 참여하여 일본 엔화를 차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 그래프는 1918년에서 1936년까지의 조선은행의 각 국가별 예금과 대출 비중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조선은행이 한국 내에서만 활동한 것이 아니라 일본은 물론 만주와 중국에서도 활동했다는 점입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조선은행이 설립 초기부터 일본에 지점을 설치하고 일본의 금융시장에 적극 참여한 것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만주와 중국, 특히 만주에서의 예금과 대출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프에 정리되어 있듯이 1924년 이전의 예금 비율은 20%를 약간 하회했으나 그 이후에는 빠르게 증가하여 1936년에는 66%를 기록하였고 대출의 경우에는 30% 수준에 머무르다가 점차 감소하여 1936년에는 25%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런 사실은 식민지기 조선은행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 제국 경제권이 만주 등지로 확대되자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일본인 상공업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금융체제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1910년대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1916년 11월에 조선은행의 만주 진출을 확정했고 심지어 1917년 12월에는 관동주와 만철 부속지에서의 조선은행권의 법화와도 추진하였습니다. 게다가 1932년 만주국이 설립된 이후에는 만주국회가 조선은행에 예입되어 만주에서의 예금 비율이 빠르게 증가했던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 처음에 잠깐 소개했듯이 이런 이유로 조선은행의 한국 내에서의 활동은 제한되었던 것입니다. 1920년에서 1936년까지의 한국의 전 금융기관 중에서 조선은행이 차지하는 대출 비중은 13%였고 예금 비율은 12%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정리하면 조선은행은 식민지 중앙은행으로 설립되어 한국의 화폐로서 조선은행권을 발행했지만 일본과의 금융통합을 배경으로 한국 내에서의 활동보다 일본, 만주 등에서의 활동이 더 활발했다는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국 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던 특수금융기관은 무엇일까요? 식민지기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던 특수금융기관은 조선식산은행이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조선식산은행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폐정리사업 이후 특수금융기관으로 설립된 것은 농공은행이었습니다. 농공은행은 정부의 산업정책에 대응하여 장기의 산업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했으나 장기 자금 조달에 성공하지 못해 그 실적은 부진하였습니다. 이에 조선총독부는 장기 산업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함과 동시에 한국에서의 금융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제1차 대전을 거치면서 일본 내에 형성된 과잉 자본을 적극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기관의 설립을 추진하였습니다. 게다가 1910년대 후반 이후 조선은행이 일본과 만주로 활동 영역을 확대하고 한국 내에서의 업무 비중을 줄임에 따라 이러한 공백을 메워야 하는 현실적인 요구도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농공은행의 업무와 점포를 인계하여 1918년에 설립된 금융기관이 조선식산은행이었습니다. 이 그래프는 1918년에서 1936년까지의 조선식산은행의 자금 조달 구조를 정리한 것입니다. 이 그래프에서 자본금과 적립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1918년 25%에서 계속 감소하여 1936년에는 6%에 불과하였습니다. 예금은 설립 초기에는 자금 조달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여 1918년에는 38%를 기록했지만 1920년대 초에
20%로 감소한 이후 이 수준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조선식산은행의 가장 중요한 자금 조달원은 회사채 발행액이었습니다. 식산은행 설립 직후인 1918년에 이 비중은 7%에 불과했는데 매년 빠르게 증가하여 1922년에는 46%로 증가했고 1930년에는 70%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이후 이 비중은 약간 감소했지만 1936년에 회사채 발행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61%였습니다. 조선식산은행법에 따르면 식산은행은 불입자본금의 10배에 해당하는 조선식산채권을 발행할 수 있었고 이것은 1924년에 법 개정을 통해 15배로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회사채의 거의 대부분이 일본의 금융시장에서 소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우선 일본 대장성 예금부 자금으로 인수한 것은 이 기간 동안 29%를 차지하였고 일본 증권회사 주관하에 공모를 통해 소화된 것은 60%를 차지하였습니다. 나머지 11%는 권업은행, 주은행, 삼화은행, 동경저축은행 등과 같은 일본 금융기관과 만철, 조선총독부가 소화하여 회사채를 통해 조달된 자금의 거의 전부는 일본에서 동원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식민지기의 특수금융기관인 조선은행과 조선식산은행은 그들의 기능, 활동 영역 등이 다를지라도 일본 정부나 일본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동원하여 운영되었다는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특수금융기관의 설립과 자금 조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정강기 금융제도의 재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